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1, 2kg 정도 찌셨나요? 네. 아, 명절 때는 먹는 게 일인 것 같아요, 먹는 게. 네, 맞습니다. 먹는 게 가장 힘들고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199번째 향기노트입니다. 그 앞에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셨는데, 좀 연결이 되죠?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다면 네 글자에게 배워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김 소장님의 세 글자인데요, 김 소장은. 김 소장님. 진도 좀 나갑시다. 자,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다면 네 글자에게 배워라.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유명한 뭐 교수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대단한 인문학자한테 물어보면 인생의 의미가 뭔지 쉽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역사 공부를 막 수십 년 하신 우리 강사님은 인생의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네. 이게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직업적으로 보면. 철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해요. 삶이 뭐예요? 인간이 뭐예요? 왜 살아야 돼요? 뭐 이런 질문을 철학자들이 가장 많이 받겠죠. 근데 이 철학자들도 인생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으면 잘 모른다는 겁니다. 평생 철학 공부를 했지만 인생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누구예요?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이런 현상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소위 철학자들이란 이 사상적으로는 커다란 궁궐을 지어놓으면서 실제 인간으로서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작은 집에 살고 있다. 조그만 집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 자신도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철학자지만 철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인생의 의미, 거창하게 나오죠. 인생의 의미는 뭐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자기들이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말을 좀 재해석해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키에르케고르한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인생의 의미는 궁궐 같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 인간으로서 자기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실존적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럼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경험해본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실존적 체험입니다. 이 실존적 체험, 이게 바로 뭐예요? 실존주의 철학 들어보셨죠? 실존 철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존 철학이란 뭐냐? 이런 거죠. 인생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인생과 세계의 참모습은 이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 인격 전체가 변화되는 체험에 의해서만 드러난다는 철학.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체화 아시죠? 체화시켜서 이해를 해보시면 이런 말입니다. 머릿속에 공부한 게 많다고 인생의 의미를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살면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봄으로써 뭐 터닝 포인트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같으면 자기가 암에 걸려서 죽는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고 나서 한 명령설들이 있죠. 그 죽기 직전까지 가본 사람들은 삶이 다시 보인다고 하죠. 아니면 사업에서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재기한 사람들은 인생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시죠. 그렇게 실존적으로 체험해본 걸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론으로 책 많이 본다고 인생이 뭐냐에 대해서 책을 수천 권 읽었다고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실존주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존 철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로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늘 써놓잖아, 제가. 네. 사진만 보고 맞추신 거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딱 눈치가 있으시더라고, 이제. 글자 딱 보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니체에 대해서 디지털 한번 한 적 있죠? 향기노트 한 적 있죠? 186회에서 했습니다. 니체가 했는 유명한 말이 뭐였습니까? 아모르파티라고 한문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운명에, 그죠?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육회 향기 노트에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는 방법. 네모를 긍정하라. 네모에 뭐가 들어갑니까? 요즘 제가 복습을 많이 시키시죠? 네모에 뭐가 들어갈까요? 훌륭합니다. 고통을 긍정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니체가 한 말에서 따왔는데, 니체가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런 말을 했죠. 삶의 구원을 원한다면 고통을 긍정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고통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고통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받으려면 고통이 있어야 되고, 고통이 없으면 구원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고통은 항상 함께 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고통 없이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니체가 바라보니까 고통을 긍정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야 운명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아모르파티란 말을 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 말을 어디에서 했냐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니체가 쓴 책 중에. 이 책의 원제목은 이겁니다. 발음이 아주 어렵더라고요. 알소스프라흐 뭐 이렇게 차라투스트라 뭐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의 1부에 두 번째 목차를 보시면 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라는 목차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뭐가 나오냐 하면 인간 정신 발달의 3단계가 나옵니다. 그 인간의 정신이 발달하는 세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1단계가 낮은 수준, 3단계가 높은 수준이겠죠. 그 1단계 수준이 뭐냐면 낙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니체 기준으로 낙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낙타라는 동물은 전형적으로 순종하는 동물로 상징적이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늘 지고 다니죠. 그리고 힘든 환경에 살죠. 늘 사막을 다니죠. 그런데 불평을 한마디도 안 하죠. 순종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낙타에 비유합니다. 이것이 인간정신 발달의 1단계라는 겁니다. 풀이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권위와 의무에 의문 없이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속박당하면서도 그냥 맹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맹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뭐 월급 받는 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 흔히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낙타처럼 사는 건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월급 받는다고 월급쟁이는 아닙니다만 스스로가 월급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하라는 대로 살면 잘 살 것이다 라고 믿고 사는 인생. 그게 낙타처럼 사는 인생이죠. 맹종하는 거. 나의 어떤 신념 없이 그냥 맹종하면서 사는 거. 이게 낙타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 단계를 벗어나서 나는 더 이상 맹종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월급 받고 살지만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 싫다는 건 싫다라고 말하고 살 거야. 사표를 쓰는 한이 있어도. 내가 잘리는 한이 있어도. 이런 단계가 오죠, 살다 보면. 그리고 오늘 그분이 오셨어야 되는데, 이민경 선생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그분이 자기가 대빵이잖아요, 병원에서. 간호사 중에. 그런데 원장한테 막 대들고 사시잖아요, 지금. 이제 맹종하지 않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싶다, 이러면서 막 사시거든요. 자를 테면 잘라라, 이러시면서. 그런데 그분이 늘 고민하시는 건 뭐냐 하면, 정말 잘리고 나면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자의 단계입니다. 자유정신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권위와 의무에서는 벗어났지만 막상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써보면 권위와 의무의 짐을 벗고 자유를 추구하지만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정신의 상태가 바로 사자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는 인생은 더 이상 싫고 시키는 대로 살기도 싫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라고 말하지만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태. 이게 바로 사자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낙타보다는 좀 낫죠. 그래도 노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낙타는 무조건 예스라고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방황하는 정신 사자의 단계입니다. 그럼 3단계는 뭐냐? 최고의 단계는 바로 아이의 단계입니다. 이 아이의 단계는 뭐냐? 창조와 파괴를 즐기면서 재미를 추구하는 유희하는 정신입니다. 유희라는 건 삶을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늘 재미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면 아이가 뭘 하고 있습니까? 모래성을 쌓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찍고 있죠. 플라스틱 틀로 모래성을 찍고 있죠. 네.
모래성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흔히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어릴 때 모래성 쌓아 보셨죠? 꼭 바다 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뭔지는 다 아시죠? 그 모래가 바다가 아니더라도 강가에서 이렇게 모래가 있으면 우리가 막 모래성 같은 거 쌓잖아요. 어릴 때는 쌓죠. 근데 어른이 되면 잘 안 쌓죠. 어른이 돼서 쌓는 경우는 아이가 쌓을 때 도와주는 경우지 어른끼리 모여가지고 모래성 쌓고 그러진 않죠. 만약에 옆에 어른이 모래성을 쌓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어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파도 한 번 오면 다 무너질 거 뭐하러 쌓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때요? 파도가 와서 그 모래성을 무너뜨려도 계속 쌓죠. 무너뜨리면 어때요? 또 쌓죠. 무너뜨리면 어때요? 또 쌓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창조와 파괴를 반복하면서 까르르 웃습니다. 바닷물이 와가지고 자기가 쌓은 모래성을 무너뜨리면 웃습니다. 그리고 또 쌓습니다. 그리고 밀려드는 걸 보면서 또 웃습니다. 창조와 파괴는 어때요? 즐깁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정신이 3단계로 보고 니체는 최고의 정신 상태다. 인간 정신 발달 단계의 최고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오늘 향기노트 제목으로 돌아오면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다면 네 글자에게 배워라 입니다. 아,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냥 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에게 배워라 했습니다. 왜? 인간정신 발달 단계로 볼 때 최고의 단계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지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죠. 왜 어린아이에게 인생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지를. 여러분 구정 때 되면 조카들 보시잖아요. 뭐 손주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사촌도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이 구정 때 제 아들이죠. 저 어린 아들이 5학년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제 6학년 올라갑니다. 아직은 5학년입니다. 하여튼 구정 때 어린 아들 큰아버지가 제 아들의 큰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커서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 아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요. 뭐 한 1, 2초 생각도 안 했습니다. 묻자마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싸하다 그러죠. 싸했습니다. 큰아버지가 대략 난감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뭐라고 대꾸를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상상이 되세요? 난감해하면서 겨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니? 라고 말하는데 말투가 별로였습니다. 그게 이 조카가 좀 못마땅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럽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죠? 그 말을 처음 딱 듣고 나니까 어른의 관점으로 제가 살짝 화가 나더라고요. 왜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을까?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오늘 향기노트를 준비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가 훌륭하고 내가 한심하다는 걸. 여러분 저도 5학년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5학년 때 하고 싶은 게 확실히 정해져 있었습니까? 여기 누구도 5학년 때 40이 돼서 30이 돼서 무엇을 할지 확실하게 정해놓고 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는 그 아이를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른이 한심한 사람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해도 뭔가를 하고 살게 돼 있는 게 사람의 인생인데 우리는 그걸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이죠.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누가 더 잘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큰아빠보다는 아들이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왜? 인생은 뭔가를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아까 아이의 정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왜 버세요? 쓰려고 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모으려고 돈을 벌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인생 낭비 아닙니까? 돈을 버는 이유는 뭔가 쓰려고 돈을 버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본질이죠.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은 돈을 벌어서 내가 즐기려고 즐겁게 살려고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제일 우리가 사는 게 즐거워요? 내가 번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때 제일 즐겁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게 즐거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건 굉장히 명언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잖아.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 안 하고 산을 좋아하시거든요. 마음껏 산에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지.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아버지는 아마도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인생의 의미를 깨우쳐 주려고 하신 질문 같아요. 그렇지만 아들은 기대에 부응하는 답을 한 게 아니고 낙타처럼 사자처럼 노하고 아이답게 대답을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은 언제 인생의 의미에 사로잡히고 언제 그 의미를 이렇게 깨닫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매일 생각 안 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냥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쁘고 학생들은 공부하러 가기 바쁘고 집에 오면 씻고 자기 바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시잖아요. 저도 잘 안 하고. 근데 살다 보면 꼭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시냐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지? 도대체 이렇게 사는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지? 여러분 이런 질문할 때가 언제시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때는 이 책 이름이 뭐죠? 깊은 슬픔이라는 소설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인생은 괴로움을 통해서만 나에게 그 의미를 보여주기로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힘들면, 사는 것이 괴로우면, 고통스러우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과 세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라는 거죠. 내가 사는 인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사는 이 환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사회가 좀 못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니체는 이 현상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할 때 세계에 문제가 있거나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니체는 이렇게 봤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정신에 있고 인간의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에 세계가 무의미하고 황량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에베레스트에 등장하라고 하면 신나게 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잘 안 계시죠?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지구상에 몇 명 안 되는 사람은 목숨 걸고 거기를 14장가 다 등장하려고 막 다니는 사람들 있죠. 실제로 발가락도 잘려가면서 발가락이 없는 상태에서 막 올라가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정신적으로 강하고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은 에베레스트에 왜 올라가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이 거기 있으니까요. 거기 가면 내가 존재감이 느껴지니까요. 거기 가면 아름다우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 벌러 간 사람 보고 이 산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 사람한테 그 산에 왜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네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면서 강의하시잖아요. 정신이 강하고 육체가 강하신 분들 여기 나와서 강의하는 게 즐겁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봤다는 데 얘기가 있고 그 자체가 즐거우니까. 그런데 막 억지로 강의를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여기서 강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주로 회의가 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사나. 회의감이 들면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정신에 있으니까 인간의 정신력이 강하면 세계는 어때요? 의미 있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약하면 세상이 나쁘게 보이고 내가 강하면 세상이 좋게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아이의 정신을 한번 돌아가 보죠. 아까 아이의 정신은 어떻다고 했어요? 창조와 파괴를 즐깁니다. 대단하시네요. 그걸 외우고 계십니까? 창조와 파괴를 즐기면서 재미를 추구하는 유희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즐길 줄 압니다. 여러분 독일 나치가 이렇게 나오는 영화 신들러 리스트나 등등의 영화들이 많죠. 자, 그런 영화들을 볼 때마다 나오는 장면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수용소에 갇힌 상태에서 아이들은 즐겁게 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다 보셨죠? 그런 류의 영화를 봐도 아이들은 수용소에서 불평 안 하고 지네들끼리 웃으면서 논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걱정하느라고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아이들은 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그런 현상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스러운 긍정이다. 우리 아이의 정신은 성스러울 정도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가 부도나서 망했다고 울고불고 합니까? 어린아이가? 안 합니다. 걔는 집이 40평이라도 친구들하고 놀고, 집이 20평이라도 친구들하고 놀고, 수용소에 갇혀도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노는 것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야단을 친다고 평생 나라하고 안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보니까 선생님한테 지적도 많이 당하고, 좀 유명하던데 학교에서.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학교에서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목 끼어 올라가는 데도 없고, 그 위험한 짓을 많이 한다는 뜻이죠. 선생님한테도 지적을 정말 많이 받고, 성적도, 말하기도 힘든 정도고, 그런데 이 아이는 늘 당당하고, 야단을 아무리 심하게 쳐도 그 다음날 되면 오목도 자고 웃습니다. 오목 한 판 더 자고, 500원 내기 하자고. 그리고 자기가 잘 컨디션 좋은 날은 1,000원을 올립니다, 내기돈을.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3, 4천원씩 매주 뺏깁니다. 오목을 너무 잘 떠가지고. 진짜 성스러울 정도로 긍정적입니다. 어른이었다면, 근데 저는 며칠 전에 친구하고 이렇게 술을 한잔 했는데, 그 친구한테, 조언을 좀 해주려고 했어요. 선생님과 스승의 차이가 뭐냐. 그 친구가 이제 선생님인데 정식은 아니었거든요. 그 스승과 선생의 차이가 뭐냐. 이런 얘기를 좀 해주려고 했어요. 술자리에서. 제가 재수없는 놈이라고 욕을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역시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하면 고마워하잖아요. 근데 그냥 술 사주면서 그런 얘기, 술도 제가 샀어요. 술 사주면서 그런 얘기하면 욕 얻어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뭔가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아무리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그 아이들은 다음에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먹는다는 거예요. 금방 까먹어요. 지네끼리 싸워가지고 원수를 줘도 다음날 되면 또 껴안고 웃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하고 누나하고 매일 싸우는데 금방 싸우고 같은 차를 타면 둘이 웃으면서 놉니다. 어른들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봐도 성스러운 긍정이라는 거죠. 이 아이의 정신은 성스러울 정도로 긍정적이고 망각을 잘합니다. 나쁜 건 다 잊어버립니다. 다음날 되면 뭐 하면 재미있을까만 찾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골치 아픈 얘기 다 잊어버리시고 인생의 의미가 뭘까? 즐겁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뭘 하면서 사느냐가 아니라 즐겁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살기 위해서 뭘 할지를 정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요? 뭘 해야 즐거운 게 아니고 즐겁게 해서 뭘 하는 게 맞느냐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걸 매일 하는 게 누구냐? 어린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그걸 못하게 막고 있죠. 그렇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아이처럼 매 순간을 즐기면서 자기 자신만의 삶을 창조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인생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199번째 향유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